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숨어있는 전제와 결론이라는 인문예술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증의 개념이 나올 거고요. 이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문단에 가시면요, 논증의 개념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가시면 자신의 생각, 이거 뭐 견해라고 할 수도 있고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주장한다, 주장이란 말 많이 나오죠.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의견을 굳게 내세워서, 그렇죠? 주의나 강변이란 말도 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그때 명확한, 아주 그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죠? 타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곧 결론이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즉 수용하거나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흡수하거나 또 용인하거나 용납하거나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독해할 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때, 그렇죠? 이건 수용하는 거고 이건 또 거부하는 거니까 어떤 요구나 제의, 주장 따위를 물리치는 겁니다. 배척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사절한다,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배척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자, 이유가 중요하죠.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문단에서는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자, 명백한 전제로 결론에 이른 경우나 타인의 견해를 배척할 때, 이럴 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요거는 이제 제가 요 한 문장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관성 있게 쉽도록.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 정리하실 때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주장을 명백한 전제로 결론에 도달한 경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타인의 견해를 물리칠 때, 그때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이 논리적 사고를 끌어온 거는 결국 이 주장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과 전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이다, 중심적이다, 기본적이다, 근본적이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확인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과 전제는, 그렇죠? 결론과 전제는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정리하실 때 논리적 사고에서 본질적인 개념이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 뭐다? 전제와 결론이다. 아셨죠?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주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이유는 전제, 논거, 근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는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타이틀에서 본 것처럼 이 전제란 말과 주장이란 말을 항상, 전제란 말과 주장, 이 결론이죠. 결론을 항상 끌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은 주장이고 전제는 논고요, 근거요, 이유와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시겠어요.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또는 뒷받침한다 또는 정당화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문장.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조직되는, 짜여지는, 결성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논증은, 자, 논증에는 뭐가 있다? 전제와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니까 결국 논증 이야기는 이 속에 전제와 결론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속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논증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거,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증명한다, 검증한다, 논거한다, 변론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제시된 전제를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이 주장이죠, 참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논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란 말과 이성적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하시면요, 전제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결국 논증으로서 논리적 설득을 해서 참이거나
수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이제 전제 결론의 위치와 개수가 이제 나옵니다. 개수,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서적으로 먼저 나올 수 있고 결론이 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순서에 관한, 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중간에 끼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와 결론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순서, 여기는 위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문장의 위치로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위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전제는 한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하나의 논증의 결론은 한 개다. 이거는 아셔야 되죠. 하나의 논증에는 전제가 여러 개일지라도 결론은 무조건 한 개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의 논증의 한 개라는 거죠. 결론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논증이 있을 때는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죠? 연쇄적,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연이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두 논증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논증이 두 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결국 두 논증이 연속적이거나 독자적인 경우에는 두 개인 것처럼 드러난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렇죠? 예. 훨씬 더 어떻습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설명을요. 예, 결론은 결국 두 논증이 있을 때 그 두 논증은 연속적일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두 개가 하나씩 나뉘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인 것처럼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7문단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이에요. 결론의 개수는, 자, 개수죠.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에 필요하죠. 그렇죠. 결론은 논증당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반면, 그래서 결론의 개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제 개수는 하나 이상의 다수, 복수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론보다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차이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수요는 논증의 개수를 판단 요소로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전제의 수요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딸려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예요. 기억의 예라는 것은 두 전제 사이의 결론이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위치, 그렇죠? 결론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을 먼저 보면요, 이 4번인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태경이도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덩어리로 이제 쪼갤 수 있는데요. 이걸 전제와 결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발표를 했다. 태경이는 먼저 발표를 했다는 이제 전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태경이가 가산점을 받았다. 그죠? 발표를 해서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결론이 되고 이 앞에서 선생님께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이것도 전제 조건이 되면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장이 요 결론이 이 전제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먼저 찾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은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결론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시베리아에서 사는 고니는 우리나라에 겨울을 지냈다. 이거는 이제 전제가 되겠죠. 이번 겨울에도 날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론과 전제를 여러분께서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반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영민은 우리 반 학생이다. 그러므로 영민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 3단 논법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결론이니까 이 앞에는 대전제, 서전제 결론이 되는 3단 논법의 인역적 추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 누구나 죽는다. 이런 이 죽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다. 이것도 전제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뭐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를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을 위치를 먼저 찾는 것이 하나의 팁이라면
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결론을 먼저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문단에 가시면 이제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증 안에는 반드시 전제와 결론을 짜여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 결론은 하나라고 그랬죠. 위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의 개수로 논증에서 하나의 논증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전제와 결론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형성된 어떤 논증에서, 그렇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절대적이다, 뭐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논증을 펼친 사람이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했고 이유로 어떤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는지 찾아야 한다. 이건 결국 전제와 결론으로 조직된 이 논증의 주장을 파악해야 되고 그 입장의 근거를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장. 이 말은 곧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당연히 이 전제와 결론을 논증에서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논증 안에는 전제와 결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죠. 전환이 왔는데 전제와 결론을 논증에서 드러내는 것은, 밝히는 것은, 규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 기계적이라는 건요, 어떤 생각, 행동, 생활 방식이 정확하고 판에 박은 듯 규칙적이고 상투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입니다. 굉장히 그 규칙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로, 이런 규칙적인 정보로, 예를 들어 왜냐하면,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갖고 찾는 게 바로 뭡니까? 기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을 논증에서 구하는 것은 담화 표지로 찾는 방법은 정말 맹목적인 그런 방식이다, 1차원적인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뒤가 중요합니다.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이걸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제와 결론을 논증에서 탐색하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창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 기계적이란 말에 대립된 개념이 이제 창의적이란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따라서 담화 표지에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논증의 앞뒤, 전후 맥락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속뜻, 그렇죠? 이런 거,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필자의 주장이 여기서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전제와 결론을 논증에서 창조적으로 얻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논증의 전후 맥락을 찾는다든가 숨어있는 전제와 결론을 찾는 것이 바로 보다 창조적으로 논증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떻습니까? 그 필자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바로 이렇게 하나의 주어를, 하나의 대상을 전체를 일관화해서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한결 더 독해를 할 때 통일성 있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복잡한 논증에서 배경 지식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적이고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담화 표지가 전혀 없다면, 그렇죠? 전제와 결론 찾기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잡 다단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한 거고요. 이때, 그렇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복잡한 논증일 때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연구할 때 머릿속에 사전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갖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란 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제만큼은 꽤 알아야 된다. 꽤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이 논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논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런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한 셈이다. 그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 재료가 없다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소재나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복잡한 논증에서 말이죠. 이 말은 자신이 논증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남의 논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이 적용이란 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다, 이용한다, 활용한다, 도입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자주 나오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공부할 때, 독서를 공부할 때 나온 단어만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휘를 자유자재로 변신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독서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본인이 논증하는 경우와 타인의 논증을 파악하는 경우도 피차 일반이다.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논증하는 경우나 타인의 논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경우도 역시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자, 일상입니다.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죠. 이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전제 결론은 우리 그 일반 생활 속에서 실생활에서 논증하는 과정에서 생략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제 또는 결론이 생략되는 논증의 사례를 지금 제시합니다. 사례예요. 자,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 위에 문장은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자, 논증의 형식을 갖췄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때 뭡니까? 전제와 결론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자,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 틀, 형태,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기 문장은 전제와 결론으로 짜여진 논증의 구조를 따른다.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꼭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서 독서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독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다라는 전제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영화는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미성년자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일상 언어 생활 중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일상 생활 중에 이 언어 생활 중에 이 논증이라는 것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너는 미성년자라는 것이 지금 숨겨져 있죠. 전제가. 그 다음에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논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어때요?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명약관하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논증을 이해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생략된 전제는 논증 발화자와 청자가 맥락상 충분히 논증을 납득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숨은 전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숨은 전제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숨은 전제는 생략이 당연히 가능하고 불보듯 뻔하게 명약관하게 청자와 화자가 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제라는 것이죠. 한편 굳이 결론을 진술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론마저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결론도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에 결론을 생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모두가 예측이 가능한 결론도 생략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짐작이 가능하지 않다면 반대로 결론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 논증이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라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림사 출신은 무예 잘하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다. 그럼 지산 스님은 무예를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함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축은 이제 암시, 내포란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제와 결론은 일상생활 속에서 논증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4문단의 여섯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사례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렇죠? 전제도 생략할 수도 있고 결론도 생략할 수 있다. 숨은 전제와 결론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전제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확장해 봅니다. 전제 일부라든가 결론이 아예 전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다.
그러면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재구성이 상당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신 대비하실 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응용돼서 출제 포인트가 여기서 생길 것 같아요. 자, 전제 1. 자,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쵸? 예, 이게 이제 하나 그대로 전제가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전제고요. 전제 두 번째는 나는 그쵸? 네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네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앞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그쵸? 생략된 전제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드래곤스 팀이 우승한다는 것은 우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네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러한 전제와 결론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 생략돼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요 변형된 어떻습니까? 논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예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논증을 보세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논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잖아요.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요 하나 요게 전제고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렇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라는 숨은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은 운전법이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고요. 따라서 끼어들기는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끼어들기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제와 숨은 전제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시험장에 가서 이제 구하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형된 문제를 맞이할 때 그렇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써놓고 전제와 결론을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 다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민영이는 매일 학교에 지각한다가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렇죠?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전제가 되고 또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것도 역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전제, 두 번째 전제. 그리고 결론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나는 손에 장을 지지지 않는다. 이건 또 숨겨져 있는 전제네요. 나는 손에 장을 지지 않는 것이 이제 전제가 지켜져 있고 그러므로 민영이는 내일 일찍 등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숨은 결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숨은 전제와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변형된 예제를 통해서 숨은 결론과 숨은 전제 또 전제가 몇 개 숨겨져 있고 또 전제가 총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숨겨져 있느냐 숨겨져 있지 않느냐 요걸 찾는 거 연습. 그 다음에 전제가 도대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숨겨져 있는 건 또 몇 개냐 드러난 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할 거라는 거죠. 자, 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다라는 논증이 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찾으면은 이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론을 먼저 찾는 것이 또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렸고 그러므로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숨은 거. 그러니까 숨은 전제와 결론을 찾는 것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시험에 선생님들이 잘 낼 겁니다.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자,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좋은 논증과 논증을 해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논증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은 전제와 결론을 재조직하지 않아도 논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정 전제나 결론은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에는 흔히 생략한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이 아니라면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확한 논증의 조건이 바로 뭐다? 최대한 분명하게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죠. 전제와 결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숨은 전제라든가 숨은 결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을 명확하게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밝혀주고 전제와 결론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제와 결론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한 거와 좋은 논증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필자는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논증의 개념이 나왔고요.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생략되는 논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논증은 전제를 근거로 해서 결론이 참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에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는 것이 있으나 특정 전제나 결론을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가 모두 짐작했을 때만 흔히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라든가 이 전제 결론을 파악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OX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4번이 정답인데요. 논증의 개념이 나왔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논증이나 전제와 결론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증의 개념을 소개하고 논증을 찾는 방법. 그렇죠? 논증의 구성 요소인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전제나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결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글의 구조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OX를 확인하셔가지고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시험 대비에 만전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숨어있는 전제와 결론, 다소 어렵진 않지만 문제로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반복 연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증을 딱 줘서 그거에 대해서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이 있을 때를 잘 찾는 연습, 그 다음에 결론이 뭔지 파악하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